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출발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권혁중 경제평론가, 그리고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자, 시장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확실히 바이 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외국인이 최근 5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1조 8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일시적인 낙폭 과대에 따른 움직임일지 아니면 확실한 매수 움직임으로 추세 전환을 한 건지 구체적인 배경과 함께 외국인들이 적극 담은 종목들까지 김선영 대표님이 살펴봐 주시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는 뭐 개인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나와서 자동적으로 밀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매물이 나왔으니까 이거 아차 싶으니까 다시 매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기적인 이벤트 같이 된 것 같아요.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조금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의 5거래일 동안 1조 8천억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순매수한 포트폴리오 보니까 뭐 당연히 반도체 들어갔겠죠. 여기다가 이제 방산주가 대거 순매수 상위에 좀 포함이 됐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역시나 아마 이번에 이제 3, 4분기 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9일 이후에 계속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16일까지 1조 8,151억 원을 순매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고무적인 거는 매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3일에는 1,333억을 순매수했는데 14일에는 3,919억이고 16일에는 1조 2,144억 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매수 강도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당연히 경기 침체 우려가 과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증시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여기 스텝을 좀 맞춰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잠깐 등을 돌렸던 삼성전자 쪽으로 8,985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으로 7,712억 원어치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상승률 따지고 보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5.56%가 올라왔는데 이 두 종목 모두 이것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니까 뭐 사실 이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기간 또 외국인들은 방산주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뭐 가장 많이 관심 받은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순매수가 697억 원. 물론 이제 반도체보다는 이제 금액이 적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탑 10에 들었으니까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대로템도 376억 원 나왔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이 두 종목이 이제 탑 10에 들었다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잘 아시겠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뭐 수요일 날 FOMC 의사록 공개되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시작됨에 따라서 이제 다음번 FOMC 그리고 지난 FOMC 그리고 9월달 FOMC의 금리 인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이벤트가 좀 많으니까 이번 주는 수요일 이후부터 좀 긴장하시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외국인들의 흐름은 이제 쭉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들어왔었던 반도체나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저도 평소에 많이 말씀을 드린 섹터고 그리고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뭐 무방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총 대비해서 보면 SK하이닉스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이런 데 외국인들이 많이 몰린 게 눈에 좀 띄네요. 외국인들이 한동안 등을 돌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매수세 가동한 게 눈에 띕니다.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봐도 반도체가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증권가 의견이 많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흐름 오늘 장에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배터리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국내 배터리 3사의 소액주주 수가 늘고 있다는데 유광희 대표한테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배터리 3사의 소액주주가 작년 상반기보다 29만 6천여 명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가 11만 명,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10만 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정체가 되면서 업황이 부진하게 되고 이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저가 매수 기회라고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1개월 자료를 봐도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기관이나 외국인은 매도를 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누적 매수 금액이 2,7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 받아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저가 매수가 맞나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수요 정체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하고 이런 원인들이 해결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정체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기술적 불안과 그리고 비용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배터리 안전 문제라는 기술적 문제가 한 번 더 대두가 됐습니다.
우리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됐을 때 필연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기차 화재 계기로 지금 안정성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뭐 배터리 실명제 등 여러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수요는 좀 감소할 수는 있지만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품질을 강화하게 될 거고 또 전고체 배터리 등 새로운 기술 개발들이 촉진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좀 안정성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 문제인데 이 비용 문제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좀 구입을 할 때 부담감이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내연기관차 생산 시설들이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면서 전기차 생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규모의 경제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열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친환경차 도입은 결국에는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아직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좀 대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잘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로 벌어들인 자금을 결국에는 전기차 개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 격차가 점점 좀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추세가 좀 바뀌려면은 금리가 일단 인하가 되고 그다음 미국 대선에서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 또 리스본 공항 주차장에서 또 전기차 화재 사고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또 과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여파,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여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업이익 1조 클럽을 눈앞에 뒀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기록하는 1조 클럽 증권사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혁주 평론가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많이 신경 쓰시는데 증권사 잊지 말아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증권사 이제 단기 순이익을 좀 봤습니다. 단기 순이익 봤을 때 상위 10개 증권사의 2분기 단기 순이익이 이제 조사가 됐는데 규모가 한 1조 한 8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57% 늘었고요. 그중에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게 역시나 한국투자증권이죠. 우리나라 IB 전통 강자입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 순이익 2분기 봤더니 한 3,400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 이외에 이제는 삼성증권도 한 2,500억 원 정도, 그다음 메리츠증권이 한 2,400억 원 정도 나오면서 증권사의 이제 실적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기 순이익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벌었나 영업 이익을 좀 봤더니 10개 증권사 합산 실적이 한 2조 5천 원 정도, 2조 한 3천 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한 47% 늘어난 수치이고 특히 이제는 뭐 거래 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죠. 무엇보다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마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하반기 괜찮을까 본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를 꼽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유동량이 증가됩니다. 투자 심리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 속으로 이제 증권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패드워치 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는 9월에 금리 인하 봤을 때 0.25%포인트 정도 인하될 것이다. 확률 75%로 보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밀고 있죠. 정부의 당국, 금융당국의 어떤 힘이 어느 정도 실어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증권사에 대한 모멘텀 나올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영업이익 1조 클럽 달성할 것이냐? 좀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PF 대출 문제 때문에 증권사들이 영업 활동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충당금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1조 클럽은 이제 달성 가능할 것이다. 역시나 한국투자증권이 이끌겠죠. 한 1조 한 1,4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증권사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1조 한 6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 뭐 2차 전지주의 캐즘 이런 것만 관심 보시는데 증권사 잊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증권사입니다. 아, 사실상 네,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에는 브로커리지 수수료 마진이 높아지는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어떤 증권사에 좀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혁균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연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투자 심리 개선으로 증권사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과연 증권사 1조 클럽 몇 개나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국내 전력기기 업계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거품론 속에서도 투자 확대에 나선 이유 김선영 대표한테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투자한 국내 한 24년 정도 해오면서 이제 예전에 되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시장 안 좋을 때 이제 저도 항상 투자를 걷어들였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잡아놨던 포인트가 정말 다들 어렵다고 할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늘렸었던 기업들이 항상 보면은 그 기업이 죽지 않았으면은 이제 항상 그 이후에 시장 점유율을 더 크게 잡아왔었던 게 지금까지였습니다. 물론 죽은 기업 거의 없었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살짝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국내 전력 관련 기업들이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기 침체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계속 투자할 때 이런 기업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그거랑 똑같은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분기 컨센서스를 웃돈 이제 LS일렉트릭과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3사죠. 3사가 계속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전방산업과 과잉 투자 가능성이 좀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변압기 등 전력기기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과잉 투자, 과잉 공급 이런 얘기는 그냥 지금 있는 현상 가지고 하는 거고 미래에 또 얼마나 수요가 올라갈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좀 강하게 나서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변압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7%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하나로 보니까 6,600억 원이 나왔고요. 이게 최근에 10년 내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 당연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이제 데이터 센터 증설, 특히 AI 데이터 센터로 증설을 하면서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량이 뭐 8배 이상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미국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전선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도 수요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초고압 전압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높은 가격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된 배경이다라는 부분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부산에 초고 변압기 공장 증설 계획을 당초에 803억 원에서 1,008억 원으로 캐펙스를 조금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공사 기간이 한 달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 생산 능력 자체가 기존의 2.2배에서 3.3배로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3사 중에 가장 크게 이제 미국에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HD현대일렉트릭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주가가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잠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뭐 AI도 마찬가지고 잠깐 쉬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지 걷어들이는지를 항상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안 좋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직 공급 광인 단계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아직 오지 않은 거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K변압기 3사. 과연 하반기에도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을 뿜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코로나 재확산에 지금 엠폭스 공포까지 대두되고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2024년 여름입니다. 우려가 커지면서 감염병 진단 관련주들이 일제히 테마주 마냥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실체가 있는 종목들에 우리는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 권혁주 평론가가 전해주시죠. 사실 뭐 강한 테마성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눈이 띄는데 일단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세계 보건기구죠.
WHO에서 사실상 이런 엠폭스에 대해서 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맞습니다. 원숭이 두창이죠. 엠폭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지금 들어서고 있죠. 휴가철이 끝났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이 우려된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의 상승 모멘텀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사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뭐 당연한 이유입니다. 이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뭐 전염병이 재확산된다. 그럼 다음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수급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 또 뒤따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우정바이오였습니다. 사실상 이제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달 전만 하더라도요. 사실상 1,100원대에서 움직였었어요. 이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임상 수험 스탁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비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인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 하기 전에 동물을 통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하는 단계인데, 사실상 이런 비임상 시험에 대해서 우정바이오가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눈에 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고, 이외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제 전염병과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분자 이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죠. 뭐 말 그대로 이제는 현장 진단입니다. 이런 데에서 이제는 분자에 대한 진단 키트에 대해서 이제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웰크론 뭐 마스크 한번 빠지지 않는 회사기도 하고요. 또한 바이오노트라든지 녹십자 MS, 그다음에 제놀루션, 뭐 대부분의 20% 이상 올랐던 종목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주의할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강한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하반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에서 폐렴 확산된데 이랬을 때 뭐 상한폭이 계속 올랐던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위더스제라든지 수젠텍 같은 종목들이 크게 뛰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다시 한번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본다 그러면 수젠텍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요, 코로나19 독감 동시 진단 키트가 태국에서 허락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실 수젠텍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는데, 주의할 점, 소재가 이제는 떨어지면은요, 사실상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제 하한가를 기록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테마주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한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뉴스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항상 이제 테마성으로 묶이게 되면 어느 기간 동안은 사실상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격 제한폭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재확산이 제가 봤을 때 휴가철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급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특히 진단키트 관심으로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아침 나온 리포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증권가들이 내놓은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목표가 유지가 제시된 리포트들이 많았고요. 또 그중에서도 LS증권은 삼성생명의 목표 주가를 98,000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금리 인하의 부담에도 이익 창출력이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2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실적 기조를 이어간 가운데 보험 손익과 투자 손익의 동반 호조가 특징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의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이 상반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추정치를 변경하고 올해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주당 배당금 상향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신증권은 SK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면서 목표가 하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오늘 휴젤에 대한 신규 커버리지가 게시됐고요. 유지 리포트로는 삼성생명 11만 원, 이수페타시스와 동국제약에 대한 리포트도 발행됐습니다. 휴젤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죠. 상상인증권은 오늘 휴젤에 대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3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에스테틱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선점하면서 수출 중심으로의 성장,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수출이 시작됐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라면서 수출 고성장을 진단했습니다. K뷰티만큼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K톡신과 필러의 영업 환경이 우호적이라고 진단했고요.
있고요. 상상인증권이 휴젤톡신의 미국 FTA 승인으로 향후 필러와의 추가적인 시너지를 기대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자원이었습니다. 네, 삼성생명, 휴젤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눈에 띕니다. 자, 면세업계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해외여행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1인당 면세점 구매 금액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하청원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면세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매출단은 늘어났는데 이제 이용 고객 수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9년도부터 19년, 20년, 21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22년부터 좀 폭이 꺾였고요. 그다음 23년까지 좀 꺾이고 있고 또 올해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용객 수가 45%가 넘게 올라갔는데 매출이 13%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단연 이제 1인당 소비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소비에 대한 패턴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좀 유명하고 좀 비싼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제품들을 많이 사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좀 저가형 좀 색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금액 자체가 아무래도 많이 쓸어간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와보기도 했고요,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일부 영향을 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로드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했었던 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산업군들도 좀 비슷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항공에 대한 여객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항공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지만 실적을 딱 열어보면은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유류비라든지 뭐 유가에 대한 상승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소비는 늘어났지만 거기에 대한 좀 혜택은 잘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여행업계도 비슷합니다. 이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행업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위메프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패키지 상품은 꽤 많이 팔리기는 했지만 이것도 이제 사실상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내수 쪽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를 했었던 카지노 같은 경우도 드랍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이게 홀드율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뭐 GKL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이런 홀드율이 13%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GKL 같은 경우 7% 이하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완전 박살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누군가가 같고. 쓸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 VIP 고객이 많이 오기는 왔는데 그쪽이 굉장히 타짜 기질을 가지고 있는 타짜 몇 분들- 명이 와서 쓸어간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GKL. 이제 수익성에 완전히 좀 실패를 했다. 이게 원래는 딜러가 바뀌어도 1% 이내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되게 이례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13%에서 12%대로 떨어져서 이 이제 카지노 쪽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용객에 대한 수는 늘어났지만 이 수익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수익성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좀 만들어지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이제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 부분을 잘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항공이나 면세점이나 카지노나 모두 벌어들이는 돈은 많지만은 남는 마진은 없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진이 많이 남는 유통 구조로서 조금 이익 구조가 예상되는 지주사 CJ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CJ 올리브영 관련 이제 해가지고 상장 이슈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네, 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을 하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상장이 안 다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있지만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게 할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네. 올리브영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수익성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의 뭐 기대감 전 유지가 될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지주사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CJ요. 네, 너무 나쁘진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으로 악화된 소비 심리가 면세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 흐름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 되겠고요. 지주사 CJ도 금요일 날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만큼 한번 주가 추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격 인상을 단행한 오뚜기 소식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오뚜기가 24개 주요 제품 가격의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식품업계의 도미노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음식료주 주가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유광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앞서서 말씀하신 경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성비 소비가 늘고 있는데 여기서 제품 가격을 인상했을 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욜로족이라고 해서 아낌없이 뭐 투자한다, 소비한다 해서 지금 이제 요노족이라고 해서 가성비 소비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요노족이요? 예, 그리고 꼭 필요한 소비만 하는 게 지금 트렌드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1g당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 가격, 전체 가격을 낮춘 1,000원짜리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다이소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소스류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외식 물가가 좀 오르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국 기업의 매출이라는 거는 가격에다 판매량을 곱해야 되는데 식품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에 따른 판매량 변화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라면 가격을 10% 인상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일주일에 두 번 드시는 라면을 뭐 한 번만 먹거나 혹은 아예 안 먹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업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가 상승하면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가격이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좀 영업이익에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품 가격을 인하하면서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저희가 식품업종에 투자를 했을 때는 매출 원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제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149%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8%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환율 효과까지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 현지 생산도 좀 있다 보니까 해외 매출이 한 38% 정도였고 이런 부분들이 해외 그 환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제품 가격을 인하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식품기업이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뚜기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시간 8시 20분 막 지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개장전 체크 포인트 하창원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 미국장 흐름 굉장히 좋았고 우리나라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이 일부분 좀 돌아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장에서 금요일장에서 약간 조금 이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반도체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연속성이 더 나와주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이번 주 수요일 FOMC 회의로 그다음 목요일부터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잭슨홀부터 열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제적인 움직임이 뭐 월화수 안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뭐 긍정적인 기조 자체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현선물 베이스차가 0.2 안으로 좀 붙여놓고 자꾸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붙여놓고 끝내는데 상반기 때는 1.8에서 2, 좀 넓게 봤을 때는 1.5에서 2 정도의 베이스차를 유지를 하면서 파생이 끌어주고 현물이 따라가는 구조로 만들어졌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미결제 약정도 25만 계약 안에서 조금 전후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큰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물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선물 쪽에서 수급이 연속성이 안 받쳐주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멈칫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급락장 지나고 나니까 바로 이제 신용 매물도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강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현물과 기관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약하더라도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거나 아니면 프로
프로그램이 받쳐주는 이런 종목군들은 좀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엔터 관련돼서 이번 주에 좀 일정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엠믹스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제 그 컴백이 있는데, JYP 소속이죠. 네 맞습니다. 엠믹스가 무슨 그룹인가 봐요. 걸그룹입니다. 걸그룹,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엔터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이제 연말을 바라봤을 때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뭐 아티스트에 대한 단기적인 뭐 이런 좀 악재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큰 출렁거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대신에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땐 거의 80%, 60% 이렇게 막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로는 조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비어 있는 곳에서는 나름대로 노림수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채워지는지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와 전략 정리해봤습니다. 네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진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